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7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박혜로 작가님의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 살, 네, 그 첫 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고은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셜록 도일님과 우리 수민님 그리고 고미다님께서 바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셜록 도일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이라고. 감사합니다. 셜록 도일님. 네, 그리고 우리 수민님께서도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네, 고우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미다님께서 하트 표시 이모티콘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해아미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과 강현님 그리고 슈가님까지 또 이렇게 바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고은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은님 제가 조금 낮에 방송 전까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새로 보내주신 표지 제가 이렇게 라이브 글자 넣고 하는 걸 못해서 제가 다음 방송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다음 책부터 제가 그 표지 9번째 배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존 거 3번째 보내주셨던 거 사용했고,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 마치기 전에 원래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그 에세이 한 권 원래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이 또 사실 일본 작가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그런 시국이다 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책 읽은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음과 모음 출판사인 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책은 일단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에세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님이신 박혜로 작가님의 장편소설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 살이라고 하는 낭냠 특집의 2번째 소설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또 우리 유튜브 쪽에는 달콤언니님과 완섭이님 그리고 진숙님, 네, 오랜만에 뵙는 지연님과 로즈12님까지, 네, 그리고 생방에서는 처음 뵙는데요. 네, 신민철님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허지은님, 지은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고요. 네, 그리고 김민규님이신데, 우리 기존의 민규님이신가요? 아니면 새로 오신 민규님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어서 오시고요.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스푼 쪽에는 고은님께서 오늘 책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라 방송 기다렸어요라고. 그리고 셜록 돌렘이 뭔가 감기 걸리실 것 같은 목소리예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그래요? 조금 약간 그런 기운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유의할게요. 셜록 돌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비님께서 스푼 쪽으로 또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바비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책도 이틀에 걸쳐서 읽으시나요? 라고 고은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책 분량을 확인해 보니까 20% 되는 분량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또 내일 바로 방송을 켜서 이틀에 걸쳐서 이 책 역시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가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인 걸 미리 말씀드리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고은님께서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네, 항상 감사하단 말씀 드리는데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덕분에 진짜 고은님 하트 지원 덕분에 중간에 들어오시는 팬분들이 많아지시고, 네, 그렇게 스푼 쪽도 점차 이렇게
많은 숫자들, 네, 팬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우리 큰민규님, 갈색민규 우리 큰민규님이시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상당히 그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탄탄한 몸매에 그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 민규님의 상반신이 보이는 사진이 푸사로 되어 있는데요. 네, 반갑고요. 제가 우리 민규님, 큰 민규님 푸사한 거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만약에 푸사 바꾸시면은 꼭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진까지는. 네, 임팩트가 강해서 기억을 잘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지은님이 호두앤 춘향님이에요. 알겠습니다. 본명이 우리 지은님이시군요. 그러네요. 사진이 거의 똑같은 사진,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원래 사진이랑요. 네, 지은님이시군요. 원래 성함이요. 호두앤 춘향님. 알겠습니다. 제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호두랑 춘향이는 원래 이제 지은님이 키우시는 그 강아지 이름인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성함을 항상 몰랐었는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 처음 와주신 민철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라이브에서 제가 미리 공지에 항상 올려드리니까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철님. 그리고 강현님께서는 저는 이건 무서워서 못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아니에요, 강현님. 지난번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 보다 덜 무서워요. 적어도 제가 오늘 읽는 분량은 그렇게 무서운 게 진짜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 처음에 무서운 게 나오기 전에 그 깔리는 배경, 네, 그 어떤 전제 상황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은 굳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진심입니다. 제가 속이는 게 아니고요. 지연님께서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연님. 일단 근데 아홉소리 나무 들으면서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가위 눌릴 뻔했어요이라고. 그러셨군요, 지연님. 네. 네, 사실 약간 조금 그 책 좀 무서워가지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거 모니터링 한다고 틀어놓고 잤는데 조금 무서운 꿈 꿨어요. 네, 조금 무서운 꿈 꿔가지고 이게 책의 영향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 이해하고요. 네, 들으시고 네, 그래도 잘 주무시면은 네, 푹 주무시면은 꿈 안 꿀 테니까 괜찮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나가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해야미 TV님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은님 공포소설 맞고요. 세컨 계정이군요. 세컨폰이라서. 그리고 우리 아프다고 했던 치크님, 네, 찾아와 줬군요. 몸 괜찮나요? 생방 너무 오랜만이에요. 깨핫 하시면서. 어서오고요, 치크님. 그 와중에 또 무서운 거 조항이라고. 고마워요. 몸살 좀 많이 괜찮아졌나요? 몸살보다 컨디션 많이 안 좋다고 했는데, 생방 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고우님께서는 네, 아까 남겨놓으신 건데요. 이 책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방송 듣고 뒷내용 다들 궁금해지실 거예요, 라고. 고우님 아시나 봐요, 이 책을 미리. 그러면서 아홉소리 나무 크크크 저는 재미있었어요. 취향, 저격, 탕탕이라고. 네, 저번처럼 저격이란 단어가 또 하트 표시되어 있군요. 그리고 저는 구전설화 바탕이 된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라고. 이게 구전설화가 바탕이 된 건가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우리 고우님. 그리고 엔젤맘님 찾아와 주셨군요. 어서 오시고 엔젤맘님. 네, 그저께 방송에서 못 뵀는데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책 아홉소리 나무 참 애잔한 이야기라고 그러시면서 스포는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유유 슬퍼용이라고. 사실 저는 끝까지 아직 못 읽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좀 슬프군요. 스포는 그 정도는 스포가 아니죠.
그리고 민철님께서 넵크크 항상 응원합니다. 키누스님 때문에 편지 샀어요라고. 그러시군요, 민철님. 감사하고요. 네, 또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좋아하실 만한 채팅 내용이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남자 구독자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민철님. 네,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숙님, 네, 진숙님이 아까 인사 남겨주셨고요. 아홉소리 나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다들 그 책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장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네, 꽤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네, 지금도 조회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설의 고향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로즈12님께서는 저번에 다 못 들었어요. 무서무서라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치크님께서는 목요일날 방학하고 계속 하루 종일 자고 키누스님 방송 들으면서 뒹굴뒹굴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헤헤라고. 진짜요? 드디어 방학했군요. 그리고 몸이 많이 괜찮아졌군요, 치크님. 네, 다행이네요. 이제 제가 요즘 그래도 방송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더 다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크님. 네, 몸 아프지 말고 몸 관리 잘해요. 그리고 우리 비앙코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허코나님께서도 네, 라이브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코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꿈바운스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꿈바운스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나님 제가 댓글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달아드렸었는데요. 답글을 제가 왜 일본 작가 일본 책만 읽으시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댓글 통해서 제가 26개 동영상 중에 현재 3개만 일본 작가님들의 책이고 동영상이라는 거 언급을 해드렸어요. 답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좀 이제 그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코나님의 질문에 제가 좀 다소 무뚝뚝하게 답글 달아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기분 약간 좀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코나님께서도 제가 일본 책 그렇게 요즘에 읽지 않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남겨줘서 또 감사합니다, 코나님. 네, 엔젤맘님 불토를 즐기고 계신다고. 호프집이라서 와이파이 상태가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스푼 쪽에 또 주영님과 초코라떼님, 너의 봄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너의 봄님 그리고 주영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또 이진님께서 자리해 주셨군요. 감사하고요. 네, 주영님이 지각이 내용 하시면서 키누스님 하고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고은님께서 저주살 이 책 진짜 재밌어요. 구매하고 하루 만에 다 읽었었죠. 무속신앙 같은 거 무서워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아홉소리 책처럼 무서우실 듯이라고. 이미 다 읽었어요, 고은님. 대단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은님께서 읽으셨을 때 그 느낌만큼 제가 잘 표현을 할지 낭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스푼 쪽에 하트 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에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쪽에는 20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스푼 쪽에는 6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 이제 제가 작가님 소개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처럼 네, 다소 약간 음산한 분위기의 배경음악 깔아놓고요. 그리고 책 읽겠습니다. 일단 작가님 소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혜로
황금가지 주간 ZA 문학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신체강탈 문학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품인 운수 나쁜 날은 K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라디오 독서실에서 드라마로 극화되었다. 조선시대 가공의 금서를 다룬 러브 크래프트식 역사 호러물 귀경 잠록 1에서 2를 출간했다. 라고 짧게 박혜로 작가님의 소개가 적혀 있군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공받은 도서 중에 박혜로 작가님의 이 책이 있고, 그리고 올해 7월에 나온 또 신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전 약간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박혜로 작가님 이 구간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음과 모음 다음 책으로 박혜로 작가님의 신간을 신을 받으라라고 하는 또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바로 다음에 자음과 모음 책 읽는 순서 때 그때 바로 또 박혜로 작가님 또 다른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박혜로 작가님의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 살, 그 첫 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바꿀게요, 여러분. 제 1부 제 1장 상갓집의 곡소리. 황복만 선생의 어머니 장례식에 조윤식이 나타났을 때 다흥 국민학교 교직원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교직원들이란 학교 전체의 구성원이 아닌 상갓집 구석의 한 테이블을 2시간째 차지하고 있던 4사람을 말한다. 야, 저거 깔끔히 윤식이 아냐? 저게 어쩐 일이야? 상갓집에도 올 줄 알고? 좌장 교무주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깔끔이는 무슨 깔끔이에요? 노랑이지. 평소 윤식을 좋아하지 않던 오현철 선생이 툭 내뱉었다. 윤식이 많이 변했다. 얼마 전에 우리 외할머니 상대도 왔잖아. 사람 좋아 보이는 장윤덕 선생이 윤식을 두둔했다. 네 외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교무주임이 어리둥절해한다. 아, 예, 형님. 제주도 교육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놓고 할 말은 못 된다만 줄주상이구나. 이거, 야, 못 가서 미안하다. 내 다음에 술 한잔 삼아. 호상인데요, 뭘. 72인데 결핵으로 오래 고생하셨거든요. 이상하네. 뭐가요? 윤식이가 2번이나 조상집에 왔단 말이잖아.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지. 교무주임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수상한 새끼예요. 부져내는 거 아까워서 직원들 경조사 한 번도 안 챙기던 놈이. 오연철이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윤식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주었다. 비상구에서 숨을 돌리던 상주가 급히 담배를 끄고 분향실로 뛰어갔다. 이내 애끓는 곡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연철은 분향소 앞 접수대에서 흰 봉투를 손에 쥔 윤식을 노려보며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돌잔치, 결혼식, 초상집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완전 독종이에요. 얻어먹는 게 90%고 10%는 뭐 어쩌다가 뿜빠이 할 때뿐이었죠. 요새 젊은 놈들 자기 꾸미는 데는 아끼는 거 일절 없고 싸가지는 갈수록 없어지는데 득되는 건 다 선배들한테 공짜로 묻어가려고 하잖아요. 저놈이 바로 그런 놈이었어요. 거에 3학년 3반 문상교 선생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윤식이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데도
왜 사이가 틀어졌는지 아세요? 기막힌 사연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얼마 전이었어요. 윤식이가 퇴근하는 문 선생한테 치아처럼 따라붙더니 술 한잔 사달라고 졸랐대요. 아야, 문 선생 그 얼빵한 노총각은 똥바가지 뒤집어 쓴 줄도 모르고 좋다 가자 끌고 갔죠. 족발 한 접시 시켜놓고 둘이서 25도 금복주를 7병이나 먹었답니다. 7병. 근데 우린 잘 압니다. 윤식이 놈이 간이 별주부가 탐낼 정도로 해독력이 좋거든요. 그 정도로 절대 안 취합니다. 문 선생 하이바는 벌써 전원이 끊어졌다 들어오다 완전 인사불성 직전이었는데도요. 그게 다 윤식이 작전이었던 거죠. 억지로 빨리 마시게 해서 싫다는 문 선생한테 2차 가자고 살살 시동을 걸더니 결국 색시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기생 부르고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판소리 5마당에 맥주 양주 박스로 들어오고 문 선생이 빨간 방석 위에서 눈 떴을 땐 밝은 햇살이 들어오더랍니다. 웬 그림자 하나가 햇살을 막았는데 윤식이가 아니라 조폭같이 생긴 놈이라나요? 그놈은 다른 말은 없이 그저 가렵습니다 선생님 했다는데 선생님이란 말이 우리 직종을 알고 하는 말인지 통상적인 2인칭 높임말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다네요. 어쨌든 가렵다는 말뜻을 대번에 알아들은 문 선생은 얼른 크레디트 카드를 긁어줬답니다. 그리고 학교로 출근했죠. 근데 윤식이 놈 개차반인 건 이제부터예요. 그날 이후로 문 선생을 살살 피해 다니더라지 뭡니까. 명색이 고등학교 선배인데다가 좀 얼빵하고 심성도 순에 빠진 문 선생이 술값 부담하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윤식이가 최신형 르망을 뽑아가지고 여선생들 앞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윤식이가 그런 놈이에요. 그 르망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 현철이 너 저놈 아주 안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교무주임이 혀를 끌끌 찼다. 뭐 실제적인 평가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실제라니 이 사람아. 내 보니깐 괜찮은 애던데요. 소문만 무성하지 실제는 당사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교성이 없고 혼자 다녀서 그렇지 못된 애는 아니에요. 장윤덕이 다시 한번 윤식을 두둔했다. 교무주임이 문득 화제를 바꾸었다. 야, 근데 아까 저놈 지나갈 때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았냐? 내가 하려던 말도 그 말이었는데 꼭 생선 비린내 같던데요? 생선이 아니야. 피냄새 같은 게, 피냄새 비슷한 게, 그렇지, 생닭 비린내야. 아, 맞다. 그 냄새다.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근데 왜 상갓집만 챙긴다냐? 결혼식은 하나도 안 챙기면서 말이야. 여태껏 말이 없이 소주잔만 기울이던 변 선생이었다. 알코올 중독의 퀭한 눈이 파란 빛은 취기의 흐릿함으로도 덮을 수 없었다. 학업 수행 능력이 신통치 않은 이 사람이 그래도 붙어먹고 사는 이유는 이런 허를 찌르는 감각이 한몫하고 있음을 교무주임은 잘 알고 있었다. 변 선생의 돌발적인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은식이 경조사의 한쪽만을 챙긴다는 그의 지적은 아닌 게 아니라 정확했기 때문이다. 한편 칭찬과 비난을 들을 수 없는 조윤식은 선배들의 시선을 점잖게 무시하며 분향소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온종일 문상객을 맞았던 상주 형제들이 죽장을 짚고 일어섰다. 이내 녹음기를 튼 것 같은 곡소리가 합창으로 흘러나왔다. 그다지 슬픔이 묻어나지 않는 울음이었다.
1학년 3반 담임 황복만의 어머니는 향년 66세로 신장질환 중환자였다. 5년간의 대학병원 투병 생활은 환자만큼이나 가족들도 고생시켰다. 5남 3녀 중 장남인 황복만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다. 윤식은 곰곰 생각했다. 장 선생 외할머니나 이분이나 잘 돌아가신 일이야. 그는 영정사진으로 눈길을 돌렸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꼬리가 처진 얼굴이 선생 황복만 선생이다. 친어머니가 틀림없군. 윤식은 수십 년 세월 동안 아들을 뒷바라지한 모성애의 위대함을 느껴보려 했다. 하지만 제대로 실감나지 않았다. 손을 모은 윤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진지하게 추도까지 올리는 모습에 감동한 상주들 사이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더욱 커진다. 간절함을 담아 윤식은 영정사진에 빌었다. 아주머니, 저의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극락왕생하시고 저의 어머니를 좀 죽여주세요. 윤식이 고즈넉히 입술을 달싹거렸다. 황 선생은 망자에 대한 예우가 극진한 크리스천의 행실에 감동받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얼마나 모범적인 청년인가. 게다가 직장 내 소문도 안 좋았던 사람이. 하지만 윤식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외우는 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무당이 가르쳐준 주문이라는 것이다. 윤식은 형식적인 애도를 나눈 뒤 곧바로 분향실을 나섰다. 교무 주임 일행의 시선이 이쪽을 향해 있다. 신발을 신던 윤식이 잠시 인사를 건넸다. 선생들이 맥주병을 흔들며 합석을 권했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다. 속도를 내어 걷던 윤식은 등이 근질거려 효자손이라도 찾고 싶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천천히 걷고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자. 조금 전 선생들은 분명 내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 새파란 놈이 싸가지 없다고 말이야. 무시하자. 욕은 배를 따고 들어오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을 모르기만 하면 돼.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쳤다. 더욱 중요한 일, 어머니를 위한 일을 해야 할 때였다. 복도를 꺾은 윤식이 장례식장 출입문을 나서려 할 때 휴게실 선반에 얹힌 컬러 텔레비전의 드링크제 광고가 귀를 자극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는 사나이의 세계, 로열디. 드르륵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방송이 바뀌었다. 이 시각까지도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채 도로를 점거한 대학생들이 김군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부검과 정밀 조사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시 채널이 드르륵거렸다. 뉴스 화면이 노주현과 고두심이 싸우는 연속극으로 바뀌었다. 채널을 쥔 자의 수작은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을 끌려는 것 같다. 대체 왜 이러나 당신? 잘났어 정말. 드르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다음 뉴스입니다. 겨울철이 되자 도내 야산에 먹을 것이 부족해진 멧돼지들이 인근 시내까지 내려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다흥시 인면동 부근의 야산의 드르륵. 로터리 채널이 뽑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마침내 윤식이 뒤돌아보았다. 그는 흑 하고 숨을 삼켰다.
신비의 무당을 만났을 당시 산속에서 보았던 청년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각턱에 얼굴 윤곽만 비슷할 뿐 딴 사람이었다. 그는 때에 전 몰골의 거지였다. 장례식장에 먹을 것이라도 얻으러 온 모양이었다. 유식한 말로 선천성 모반이라고 했던가. 윤식은 남자의 얼굴 반쪽이 커다란 자주색 점으로 뒤덮인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뻔뻔하게 웃는 모습에서 막가파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었다. 거지는 동전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밀었다. 저승 가는데 한 푼만 도와주고 가슈. 윤식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건넨 50원짜리 동전을 받을 때도 거지는 희죽거렸다. 얼굴 중앙을 기점으로 난 반점 때문에 두 개의 얼굴이 웃는 듯하다. 꼭 그 남자가 변장이라도 한 것 같군. 윤식은 동전을 넣자마자 얼른 그곳을 나왔다. 거지는 키득거리며 채널을 돌리는 데만 집중했다. 정문을 돌아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축축한 기운이 얼굴을 때렸다. 잡념은 사라지고 심장박동은 거세졌다. 문상을 하는 사이 내린 12월의 겨울 소나기가 대지를 잿빛으로 물들였다. 안개가 거리 곳곳을 내리덮어 백내장 걸린 시야처럼 온 사위가 뿌옇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지방 종합병원의 사정을 감안하면 잘된 일이었다. 주차장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승용차에 올라 전방을 주시하자 보이는 것은 온통 흐릿했다. 밖에서도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보닛 위로 하늘거렸다. 모기향을 맡은 모기처럼 윤식의 숨이 막혀왔다. 그것은 이제 해야 할 일에 긴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괜찮아. 절대 안 보여. 바깥을 살피며 윤식은 글러브 박스에서 뭔가를 꺼냈다. 반으로 접힌 1호 봉투와 미숫가루 같은 분말이 담긴 비닐봉지였다. 비닐에 아가리를 벌려놓고 1호 봉투를 펼칠 때까지도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가 있었다. 양복 속주머니에서 몇 겹으로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다. 수첩 크기만한 종이는 염료에 담갔다 뺀 듯 온통 새빨갛다. 생닭 같은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접힌 부분을 원래대로 벌리자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이내 종이는 16절지만한 크기로 원형을 회복했다. 빨간색의 사각형 안에서 괴상한 그림이 윤식을 맞이했다. 석가모니인지 도깨비인지 구분할 수 없는 기이한 남자가 동서남북을 채운 한자들 사이에서 좌정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어서 1호 봉투 안에 든 물건이 그 위로 쏟아졌다. 끝이 뭉툭한 소시지 같은 물체가 제일 먼저 떨어졌고, 이어서 실이 묶인 빨강, 파랑, 노란 빛깔의 종이가 그 위를 모포처럼 덮었다. 소시지 같은 물체가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윤식은 애써 무시했다. 히터를 틀지 않았음에도 이마에서 굵은 땀이 솟았다. 그는 웅얼거리며 무당 적산법사가 가르쳐준 주문을 다시 한번 외웠다. 밤과 안개 때문에 사방을 식별할 수 없는 차안, 커다래진 윤식의 눈에 지렁이 같은 핏발이 곤두섰다. 그는 팔을 뻗어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양철 휴지통을 잡아당겼다. 휴지통은 새 것이었지만 안에선 석유 냄새가 났다. 잘린 손가락과 부적이 휴지통 안으로 들어갔다. 윤식은 계속 무언가를 외우며 주위를 살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이 같은 의식에
물에 끼어든 불청객은 아무도 없었다. 라이터를 꺼낸 윤식이 부적에 불을 붙였다. 휴지통에서 콱 따다닥 하고 불길이 치솟았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 윤식이 뚜껑을 덮었다. 휴지통 바닥이 따뜻해졌다. 위험한 행동이었고 차에 불이 붙을지도 몰랐다. 누군가 본다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식은 물러서지 않았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 적산법사가 반드시 상갓집 안에서 부적을 태우라고 했으니 차 안을 선택한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 상갓집 마당에서 태우다가는 상주 측 사람에게 들킬지도 모르니까. 이유를 캐다 보면 멱살잡이는 물론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한 일이다. 비를 맞지 않았음에도 윤식의 겨울 양복이 다 젖었다. 창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역한 연기가 코를 찔렀다. 뚜껑을 덮어도 휴지통은 안에서 타오르는 불로 빛을 발했다. 손이 뜨거워졌다. 감시자로 의심되었던 거지가 다시 등장할까봐 겁이 났다. 따가워진 눈이 흡혈귀처럼 시뻘개졌다. 마침내 부적이 다 탔다. 윤식이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서둘러 휴지통 안에 쏟아붓자마자 불길은 잡혔다. 미숫가루인 줄 알았던 것은 사실은 모래였다. 윤식의 떨리는 손이 시동을 걸었다. 차는 격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출발했다. 르망이 병원 입구를 벗어나자마자 그는 차창 4개를 모두 내렸다. 찬 공기가 몰려들어왔다. 해갈의 느낌도 몰려들었다. 기침을 토하던 윤식은 새어나가는 연기와 향이 분향실 쪽으로 날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속력이 붙은 르망이 중심을 바로잡았다. 병원 인근에만 비가 집중되었던지 교외로 들어서자 안개는 걷혔다. 인면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1989년 현재 경북 다흥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의 주택은 한옥과 양옥이었다. 무수한 새빵들이 단독주택의 빈약한 내장을 채웠다. 아파트가 밀집된 인면동은 다흥에서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윤식은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 앞에서 속도를 늦추었다. 아파트 대부분은 불이 꺼졌고 가로등만 어슴풀에 어둠을 밝힐 뿐이었다. 어느덧 밤 11시가 넘었다. 거리에는 개 한 마리의 실루엣만 보일 뿐 행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개의 특이한 모습이 주의를 끌었다. 꼬리 없는 대신 뿔처럼 긴 귀를 가진 개는 머리를 닭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즉각 식사를 하는 군인을 연상시켰다. 어둠과 가로등의 시각적 왜곡이 그 같은 이미지를 그려냈는지도 몰랐다. 긴장이 극에 달한 이를 해치운 직후라 헛것이 보인 걸까? 개가 재수없어 윤식은 짧게 클렉슨을 울렸다.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차를 대고 내린 윤식이 일부러 차 문을 세게 닫았다. 그제야 개는 어디론가 달아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잡념도 사라지고 기대감이 살아났다. 좋은 꿈을 꾸고 주택복권을 구입했을 때의 기대감이다. 주택복권은 당첨 확률이 낮지만 이 상문살의 확률은 결코 낮지 않다. 당첨에 개입한 자는 사람이 아닌 신령한 존재였다. 그는 20원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뚜뚜뚜.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벌써 자나? 뚜. 윤식은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부 페이지를 넘겼다. 지루한 신호음이 이어졌다. 규칙적인 음이 최면 같은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는 회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누나는 절대 모를 얼마 전의 회상으로. 손에 쥔 막대기에 이끌려 걷던 윤식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냄새가 이곳에서 한층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딘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들어올 당시 그들은 윤식의 얼굴에 검정 두건을 씌워놓아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국제 테러 조직을 은밀히 취재하는 기자의 모습 같다. 향불과 과일의 냄새가 절정에 달했다. 신단에 도착한 게 틀림없어. 대단한 무당인가 봐. 사람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하는 신통력이라면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윤식은 목적하는 바에 상당히 접근했음을 확신했다. 엄숙한 침묵과 그로테스크한 경건이 공기 중에 흘러다녔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걸 보니 밀폐된 방이란 추측이 자연스레 성립되었다. 아마 이 방의 사면벽도 그림으로 채워져 있을 거야. 창검을 쥐고 귀신을 짓밟는 장수나 구름탄 백발의 신선이나 말이나 앵무새 같은 짐승이 배경으로 깔린 무신도 말이지. 막대기가 멈추더니 더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윤식이 상념에서 깨어났다. 길을 인도하던 아이가 말했다. 무릎을 꿇으시오. 성인의 말투를 흉내내는 이 아이. 진짜 어린아이일까? 어른 난쟁일까? 윤식은 바닥을 더듬으며 무릎을 꿇었다. 손끝에 귀퉁이가 돌출된 밥상 같은 것이 만져졌다. 그 위에 모래처럼 흩뿌려진 물체는 쌀과 동전이다. 동전은 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미루어 옛 시대에나 통용된 엽전인 듯하다. 달콤한 향이 끼쳐오면서 얼굴에 벨벳 같은 천이 닿았다. 아이가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쳐다보면 살이 낄 수도 있으니. 아무것도 만져서도 안 돼요. 아이가 움직이고 목덜미에서 뭔가가 사부작사부작 거렸다. 천이 바짝 조여와 숨쉬기가 곤란했다. 두건 위로 새로운 두건이 거듭 동여 메어졌다. 윤식은 장님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다시 한번 물으리다, 조윤식 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 하오. 중간에 접어버리면 감당하지 못할 화가 따를 테니까. 어때? 하겠소 말겠소?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것 같은 음성이 검정 두건 속에서 새어나왔다. 하겠습니다. 됐소. 일어나시오. 아이가 지시하자 윤식이 일어섰다. 내 손을 잡으시오. 윤식이 더듬거렸을 때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이의 손이 만져졌다. 아이가 윤식을 이끌었다. 이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있는 구조. 대체 여기는 어딜까? 법당인 줄 알았는데 혹시 동굴은 아닐까? 조용히 장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동이 멎었다. 아이의 안내로 문턱에 한 발을 올린 순간 향 냄새는 사라지고 무더운 공기와 가스 같은 악취가 코를 찔렀다. 무릎을 꿇으시오. 윤식은 무릎을 꿇고 앉자 땀이 흥건한 두건을 손으로 매만졌다.
가만히 있어요. 검은색 덩어리가 된 윤식의 머리가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거렸다. 손을 내미시오, 조윤식 씨. 굵고 거친 성인의 목소리가 아이를 대신했다. 이 방에 또 다른 담당자가 있었구나. 윤식이 팔을 뻗자마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뒤집어졌고 기름처럼 미끌미끌한 액체가 그 위로 번졌다. 상대방은 두건도 약간 걷어 올려주었다. 무더운 공기가 가득했지만 숨통은 튀었다. 하지만 자유를 허용한 지점은 입이 끝이었다. 쓴 냄새가 나는 물건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이 약초를 씹으시오. 그럼 적산 법사님을 만나게 돼요. 낯선 사람이 그것도 객지에서 생판 모르는 걸 먹이려 하니 윤식은 겁났다. 그러나 이제 와서 거부할 수도 없었다.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 어떤 의지가 작용했으니까.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는 거야. 윤식은 단호하게 입을 벌려 약초를 받아 씹었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치성을 드리겠소.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오. 주문을 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함니수라 잔냐 자허이 벤나 사바하 함니차라 잔냐 육료이 벤나 사바하. 비린내 나는 쇠붙이가 몇 번이나 머리를 쓸어내렸다. 녹슬고 커다란 칼이 틀림없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렸다. 생고기에 비린내가 나더니 잔에 술 따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큰 잔인지 단조로운 쪼르륵거림이 없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 사이 발휘된 약초의 효능이 긴장을 몰아내고 졸음을 몰고 왔다. 젠장, 사람 잡는 약초가 아닐까? 지갑도 털리고 심장하고 간도 털리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영희네 식구는 분명 효험을 봤다고 그랬잖아. 영희를 믿어야지. 눈이 감기고 고개가 떨구어졌다. 딸랑 딸랑 딸랑딸랑 딸랑. 요란한 소리가 졸음을 깨웠다. 너에게 닥친 상황은 장난이 아니라는 듯 방울 소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뒤흔들었다. 보이지 않는 칼이 귓속을 마구 후벼대는 것 같았다. 윤식의 몸이 전율로 얼어붙었다. 주문이 끝나고 몹시 성이 난 반말이 귀를 때렸다. 이제 나는 나간다. 절대로 머리에 쓴 굴레를 벗으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네, 알겠습니다. 호통이 사라지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러자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더니 검정 두건이 바르르 떨렸다. 바람에서 휘파람이나 피리와 흡사한 음향이 났다. 그의 앞으로 엄청나고 묵직한 뭔가가 미끄러져 다가왔다. 충돌을 감지한 윤식이 저도 모르게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앞에서 움직임의 기색이 멎었다. 윤식은 공포와 긴장에 쌓여가면서도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천천히 손을 내뻗자 단단하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주택가의 마당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했던 흔한 물건 같았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어 이것저것 더듬자 예상대로 곡선의 굴곡은 심하고 입구도 입술처럼 돌출해 원의 둘레를 싸고 있다. 틀림없이 장독대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손을 넣어라. 공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윤식은 울림이 강한 낯선 소리에 겁이 나 부닥거리고 뭐고 도망가고 싶어졌다. 손을 넣어라. 음성이 노기를 띄었다. 윤식이 장독대를 더듬으며 천천히 손을 넣었다. 입냄새 같은 악취가 간헐적으로 피어올랐다. 아니, 뭔가 이 안에서 숨을 내뿜고 있잖아. 윤식의 손끝에 뭔가가 만져졌다. 검정 두건 아래로 땀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이게 뭘까? 대걸레의 걸레 같은 이게 대체 뭘까? 설마 저주를 내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인형이라도 들어있단 말인가? 윤식이 손을 더 안쪽으로 더듬었을 때 털뭉치가 움직거렸다. 의아하며 손을 뺀 윤식은 엉덩방아를 찧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윤식의 귀를 파고들었다. 작지만 단호한 음성은 허공에서 들려오는지 장독대 안에서 나오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분명한 예감으로는 그 사이 장독대 밖으로 뭔가 튀어나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식의 검정 두건이 빠르게 들썩거렸다. 어느새 가슴팍과 사타구니도 땀으로 흥건해졌다. 대답하라. 내가 묻고 있지 않느냐. 도와주십시오. 저의 양 어머니를 없애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이더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윤식은 10년이 넘는 자기의 특별한 사정을 이 이상한 존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절대로 후회는 없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너의 목숨은 하늘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 되어도 좋겠느냐? 등골이 오싹한 약초였다. 하지만 윤식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 되어도 좋습니다. 알겠다. 이제 물러가라. 방울이 리듬을 타면서 악취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정신은 또렷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위 눌림의 상태가 윤식을 찾아왔다. 그런 상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 뭔가가 윤식의 손을 건드렸다. 막대기 힘을 안 윤식이 쥐자마자 몸이 잡아당겨졌다.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가 일거에 사라졌다. 윤식은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갔다.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속에서 윤식은 여자들의 웃음소리, 요상한 짐승의 울부짖음, 벽을 긁는 소음을 들었다는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의 시끄러움도 사라지고 상쾌한 기운이 그를 맞았다. 이제 그걸 벗어도 됩니다. 손이 다가오더니 두건이 벗겨져 나갔다. 초겨울 바람이 피부에 차갑게 와닿았다. 그곳은 시든 나무 몇 그루가 대문을 대신한 마당이었다. 윤식은 자신이 눈을 가린 채 움직이던 곳이 첩첩산중에 지어진 작은 움막집임을 알았다. 이상하다. 나는 저 안에서 꽤 긴 길을 걸었는데? 자, 이리 오시오.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윤식 앞에 있는 사람은 애초에 그를 데려왔던 노인분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가지만 앙상한 수목 사이로 나무 막대기를 내던지고 윤식을 움막집 뒤편에 별채로 데려갔다. 말이 별채지 짐승 가두는 울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노인이 이곳은 선앙당이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자 온 방 안에 가득한 무신도가 시야에 포착되었다. 1990년을 코앞에 둔 현대를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은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다. 윤식은 노인이 요구하는 대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 양 어머니의 신상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적어주었다. 그리고 돈의 지급, 괄호 열고 거금인 만큼 분납, 괄호 닫고 돈의 지급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노인은 별채문을 열더니 밖에 서 있던 젊은 남자에게 모든 사항을 기록한 종이를 건네주었다. 남자가 어디론가 사라지자 노인이 물었다. 적산법사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제게 말을 건 분이 법사님이십니까? 그렇소. 그분이 이제 몸주이신 원대 신앙의 부름을 받아 선생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요. 몸주가 뭡니까? 수호신이요. 윤식은 적산 법사란 무당이 그에게 도움을 줄 신령한 존재인 줄 알았건만 그 위에 또 다른 신앙이 있다는 말에 놀랐다. 그는 이해의 제스처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적산법사는 무당이고 결국 무당은 그가 모시는 귀신한테 치성을 드리는 거잖아. 그 귀신 이름이 원대신앙인 모양이지. 적산법사님은 모습을 안 드러내던데. 이제 이 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을 받지 않겠소.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다. 잠시 썰렁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다. 윤식은 멋쩍은 눈으로 벽에 괴기스러운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도깨비를 짓밟고 있는 장수가 윤식을 노려보았다. 윤식이 다시 노인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림 속의 눈알이 움직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윤식은 적산법사를 만나기 위해 겪었던 기이한 의식을 생각하면 이 같은 착시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여겼다. 한시 앞이 문명과 사람들이 있는 도심으로 나가고 싶었다. 노인이 윤식의 무릎을 건드려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윤식이 고개를 들이미니 노인은 바짝 낮춘 목소리로 통금은 해제되었느냐, 지금 집권한 대통령은 누구냐, 작년에 치른 서울올림픽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는 등 기묘한 질문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심부름 보낸 남자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사각턱의 남자는 네모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를 건네받은 노인이 뚜껑을 열어 젖혔다. 어린 나무 묘목 같은 검정 비닐봉지 4개가 빳빳하게 서 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제각기 약초며 가루에 이상한 고기 같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 봉지에나 부적이 들어있었고 색종이와 구슬도 있었다. 노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듣는 윤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윤식은 노인으로부터 이제 문상 갈 일이 생길 터이니 한번 갈 적마다 봉지 하나씩을 지니고 가서 주문을 외운 후 반드시 초상집 안에서 물건을 태우라는 비법을 1시간에 걸쳐 전수받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오. 신앙님의 신통력은 드넓은 바다와도 같으나 한순간에 성난 파도와 같이 될 수도 있어. 실수가 없다면 선생의 기원은 무리 없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에 안에 잡티가 섞이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칠게요. 노인은 또 강조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구해야 하오. 설령 순사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더라도 말이오. 만약 이를 토설하면 선생은 물론 선생 주변 사람들까지
끔찍한 화를 면할 수 없게 돼요. 절대로 신왕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알겠소? 알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두건을 쓰시오. 윤식은 노인이 경찰이 아닌 순사란 단어를 쓴 사실에 의아해하며 두건을 썼다. 노인이 다시 윤식을 이끌었다. 막대기가 산속을 더듬었다. 한치 앞을 모를 깜깜한 속에서 우주가 지나가고 시간이 왜곡되는 듯 했다. 잠시 후 지시대로 두건을 벗자 르망의 채창은 기운이 빠져 후줄근해진 차주의 몰골을 거울처럼 비추었다. 그 차주는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노인은 인사 한마디 없이 다시 산을 올랐다. 윤식은 차에 올라타 상자를 열어보았다. 말라 비틀어진 고기는 아무리 봐도 사람의 손가락 같았다. 가락지까지 끼어 있었으니까. 윤식은 노인이 사라진 지점을 향해 고개를 들었으나 움막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적산법사, 원대신왕. 그는 무협소설의 등장인물 같은 이름들을 되뇌었다. 르망이 경북 다흥을 향해 속도를 높이며 달렸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이었다. 뚜뚜뚜. 누나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부스를 나서려는 찰나 윤식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거대한 손이 심장을 쓸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가로등의 역광을 배경으로 큰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이쪽을 향해. 저리 가. 안 가? 윤식은 원래부터 개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발밑에 돌멩이를 주어 그림자를 향해 던졌다. 네 발 짐승의 형상이 몸을 비틀어 달아났다. 세워놓은 당근처럼 귀가 긴 반면 꼬리가 보이지 않았다. 닭대가리 같은 목의 움직임도 여전했다. 조금 전에 본 재수없는 놈이었다. 윤식은 달아나는 짐승이 개처럼 생긴 흑염소인지 염소처럼 생긴 검은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차에 오르면서도 사방을 경계했다. 뭔가 따라올까봐 두려웠다. 윤식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집어넣고 계단을 올랐다. 최근에 지었음이 분명한 호사스러운 아파트가 거인처럼 버티고 섰다. 그의 눈이 자부심으로 빛났다. 비록 전세지만 이 총구석에서 내 나이에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장만한 놈은 없어. 윤식은 승강기의 12층 단추를 눌렀다. 집 안에는 낭보를 바라는 영희가 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걔랑 잘 수 있을까? 신물을 태우느라 상승했던 긴장은 차오르는 욕망에 서서히 사라졌다. 이 아파트를 구한 건 오로지 영희를 확실하게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게 여자 마음이라 붙잡기 위해선 무리라도 해야 했다. 다행히 누나가 도와주었고 모든 일은 잘 풀려나갈 것처럼 보였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 영희는 내 인생을 바꿔줄 여자야. 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 끔찍한 여자, 새엄마가 나타났잖아. 이게 뭔 고생이람? 승강기가 멈추었다. 윤식은 오른쪽 복도로 꺾어 걷다가 1205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열쇠를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 경북 다흥에서 듣기 어려운 낭낭한 서울말씨가 그를 맞았다.
왔어, 윤식 씨? 윤식과 비슷한 또래 여자가 등장했다. 콩나물만 먹었는지 키가 몹시 큰 데다 몸매는 굴곡이 뚜렷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새하얀 피부에 여우처럼 곱고 오묘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날 때부터 미인 소리를 들을 운명을 타고난 여자 같았다. 내가 뭐하고 할게? 윤식의 목소리도 밝아졌다. 꼭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 표정인데? 나쁜 짓 하고 온 거 맞지? 됐어, 그만. 빨리 들어와. 여자가 윤식의 어깨를 찰싹 때린 후 팔을 잡아당겼다. 윤식은 신발을 벗으면서 호사스러운 아파트 내부를 감상했다. 싱크대도 화장실도 거실도 새것답게 번쩍거렸다. 잦은 환기에도 화학 처리의 냄새는 여전하다. 중고가 아닌 최신을 알려주는 냄새다. 모든 문은 틀에 잘 맞았고 공간은 질서와 조화로 가득했다. 그러나 텅 비었고 허전했다. 23평 공간을 채운 건 썰렁한 뿐이었다. 자개농은 고사하고 비키니 옷장 하나 없었다. 전축도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의 세면도구와 이부자리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윤식은 하루속히 영희가 자신과 결혼해서 이 안을 채워주길 바랐다. 하지만 영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법적인 부부가 되기까진 결코 지갑을 열 생각이 없는 게 분명했다. 반면 윤식은 호락호락했다. 하숙집은 너무 싫어. 영희의 이 한마디에 윤식은 아파트를 마련할 결심을 굳혀떠랬다. 하숙집은 눈이 너무 많다. 아파트에는 눈이 없다. 아파트에서는 단둘이 있을 수 있다. 여자는 새로 지은 집을 좋아하고 그 집을 장만한 남자의 능력을 더 좋아할 것이다. 여자는 이웃의 평범한 처자가 아니라 금광 같은 미래를 가진 여왕이다. 그러니 이 아파트를 산 건 결국 잘한 일이다. 영희의 잘 빠진 허리춤을 감상하며 윤식은 매번 그렇게 자조했다. 윤식은 이 집을 마련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대신 누나한테 돈을 빌렸다. 은행보다 싼 이자를 매달 넣어주기로 약속하고 서울에 땅을 살 거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단 한 번도 누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윤미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지금도 학교 근처의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줄 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윤미도 농협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영의 집안에도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갚아야 할 대출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영희가 자신의 재정을 뒷조사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좋은 아파트에 세간이 하나도 없다니. 대궐처럼 채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윤식씨. 양복 상의를 받아든 영희가 팔을 당겨 윤식을 앉혔다. 부적하고 그거 다 태우고 왔어? 본 사람 없었지? 걱정 마. 그럼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 윤식은 영희가 이 안을 대궐처럼 채운다는 말을 시어머니가 될 여자가 죽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결심으로 해석했다. 적산법사 말이 4번이라 그랬잖아. 이제 2번째인데 뭘. 윤식은 그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오겠지. 차근차근 기다려보자. 피곤해. 영희가 윤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천장과 벽을 둘러보았다. 이런 새 집을 비워둬야 하다니 너무 아깝다. 윤식씨, 그러지 말고 하숙집 짐 다 싸서
일단 여기로 들어와. 안 돼. 윤식이 단호하게 잘랐다. 절대로 그 미친 여자가 알면 안 돼. 아예 여기에 눌러 살려고 할걸? 그렇게 별난 분인가? 넌 상상도 못해. 같이 살아보면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내가 윤식 씨한테 괜한 걸 가르쳐 준 건 아닐까?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장 선생 외조모 상태 기억 안 나? 윤식의 감은 눈이 꿈틀거렸다. 이제 2번 남았어. 겨울철이라서 노인들 초상이 많이 날 때야. 만약 태우다 걸리면 어떡해? 영희가 손바닥으로 윤식의 양쪽 뺨을 잡더니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서 머리를 밀어냈다. 윤식 씨, 지금이라도 맘에 걸리면 그만둬. 난 절대 강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원하는 일도 아니라고? 그래. 윤식이 몸을 바로 세웠다. 만약 새엄마가 안 죽고 내가 계속 데리고 있게 된다면 넌 나와 결혼 안 할 거잖아. 난 독자고 누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혼자 사시게 하면 되지. 영희의 심장박동에 취해있던 윤식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몸을 물리자 약간 언성을 높였다. 잘도 나한테서 떨어지겠다. 절대 떨어질 여자가 아니야. 살인마의 정신병자인데. 그럼 병원에 있게 하면 되잖아. 남 앞에선 멀쩡한 사람으로 행세하는데 무슨 진단으로 병원에 쳐넣어? 그날 회식 때 난리 피운 건 그럼 쇼였어? 쇼였지. 나 이런 여자요 하고 확실하게 기선제압한 거라고. 딱 그쯤에서 그만두지. 오버하지도 않아.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선택한 일 밀고 나가면 돼. 어차피 살아있으면 골치 아픈 여자니까. 우리라니? 무슨 소리야. 윤식 씨가 택했지. 윤식은 극히 짧은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잽싸게 표정을 감추고 영희를 끌어안았다. 참자 참아. 얘는 보통 애가 아니야. 능력 있는 서울 미녀를 얻으려면 내가 참는 거야. 그래, 나 혼자 그랬다. 윤식의 손가락이 빠르게 그녀의 허리춤을 간지렸다. 영희는 약간 몸을 꼬았지만 태도는 아까보다 더 당당해졌다. 어느 틈에 애교는 윤식이 부리고 있었다. 나 네가 원하던 대로 이 집 장만했다. 25세. 얼마나 장하냐? 인정해. 자긴 훌륭한 남자야. 그럼 나랑 결혼하는 거지? 영희가 호호호 웃었다. 또 다짐받으려고 하네? 나 아니면 누가 자기 같은 남자를 데려가겠어. 농담인지 비꼼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윤식은 한 손을 영희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그럼 오늘 밤 수청을 들어라 춘영아. 입술과 입술이 맞닿고 뜨거운 김이 빠르게 두 사람 주위로 피어올랐다. 어라, 내가 고생한 보람을 드디어 알아주나 보다. 하긴 시어머니 부양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주는데 고마울 수밖에. 용기 백배한 윤식의 손이 그녀의 허리띠를 더듬거렸다. 벨트 끌러지는 소리가 났다. 영희가 윤식을 떠밀었다. 안 돼. 왜 또 이러는 거야? 결혼 전엔 안 된다 그랬잖아. 어차피 결혼할 건데 좀 어때? 사랑하는데. 그래도 아직 싫어. 이젠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그게 안 느껴지니? 영희가 윤식을 쏘아보았다. 표독스러운 인상에 윤식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살해 음모에 같이 가담했으니 한 배를 탔다. 그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자기 말이 그 말이잖아. 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윤식이 침을 튀기며 외쳤다. 조금 심했다 생각했는지 영희의 표정에 약간의 온기가 돌아왔다. 혼전 성관계는 안 돼. 난 정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교육받아 왔으니까. 더는 못 참겠어. 네가 정말 예쁘고 좋아 죽겠단 말이야. 윤식이 다시 파고들었지만 영희는 농구공 패스하듯 머리를 밀어냈다. 안 된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야. 하지만 이 모든 건 세상 누구보다 널 위한 거라고. 윤식의 호흡이 가빠지며 발음이 샜다. 그는 성급하게 영희의 치마 속 다리를 더듬거렸다. 영희가 화를 내며 윤식을 밀쳤다.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윤식의 주먹이 움찔거리며 힘이 들어갔다. 예쁜 얼굴이 가장 두들겨 패고픈 얼굴이 될 수도 있다. 예쁜 얼굴 아래에 있는 입 때문이다. 하지만 안 돼. 손찌검을 하면 안 돼. 이성이 필사적으로 충동을 억눌렀다. 눈썹은 꿈틀거리다 원위치를 찾았고 주먹은 바로 펴졌다. 팔자를 바꿔줄 여자다. 특별시 의원의 딸이다. 새 엄마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 여자다. 참아야 해.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난 머리에 등거 없는 계집애들하고 달라. 자기한테 최고의 여자가 될 거란 말이야. 다리 벌려 배불러 와서 급하게 결혼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누가 지금 아이를 만들자고 그래? 난 그저... 윤식이 힘없이 우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영희의 표정이 풀어졌다. 그녀는 윤식의 뺨을 어루만지다가 천천히 껴안았다. 미안해 윤식씨. 나 오늘이 그날이야. 조금만 참아. 궁전 같은 내 집 제대로 꾸며서 왕자와 공주처럼 행복하게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맨바닥에선 싫어. 그러면서 왜 네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나를 소개시키지 않니? 나 같은 촌놈과 사귀다니 부끄럽지? 윤식은 머릿속의 생각을 발설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부터 생각이 들던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무서워. 짐을 갖다 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구도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꼭 이 집이 우릴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야. 윤식은 벽지와 시공을 뜯어보듯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다. 이상한 점이라고는 없었다. 벽을 손으로 쓸며 윤식은 일어섰다. 나가자. 윤식씨 화난 거야? 영희가 윤식을 따라 일어섰다. 아니야.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나 좀 더 있어도 되는데.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나 때문에? 그만 좀 해, 이 아가씨야. 나 오늘 그거 태울 때 사람 눈 피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아, 그렇지. 미안해.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챙겼다. 윤식은 확신했다. 영희는 오늘 벌어진 무속 행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기다렸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 연인의 따뜻한 손길 따윈 목적축에도 낄 수 없다. 미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그녀의 관심은 집중된 것이다. 윤식과 영희는 그렇게 각자의 하숙집에서 생활했고 직장 안에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척하면서 지냈다. 가끔 회동하는 이 아파트에서 매번 똑같은 결과에 괄호 열고 은근슬쩍 올라타다 걷어차이기 괄호 닫고 매번 똑같은 결과에 애정 행각을 되풀이했고 정보를 교환했다. 아마도 예비 시어머니가 빨리 골로 가야
영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윤식에게 올 것이었다. 간혹 윤식은 이 아파트를 구한 게 과연 잘한 짓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었다. 윤식과 영희가 탄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식은 2주일에 한 번씩 고향으로 올라가는 영희가 한 번도 자신을 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했다. 서울 친구들 앞에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교사를 애인으로 소개하기가 부끄럽겠지. 나 몰래 더 나은 놈을 물색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의심하지 말자고. 영희는 내 고민에 내 고통의 해결 방법을 알려준 유일한 여자잖아. 어른들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 홀로 노력하는 거라고. 윤식은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 차 열쇠를 두고 왔어. 3층까지 내려왔을 때 영희가 말했다. 그냥 가자. 내 차로 데려다 줄게.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윤식이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사이 영희가 12층 버튼을 다시 누른 후 윤식의 등을 두들겼다. 혼자 가면 되니 윤식 씨 먼저 가. 내일 봐. 1층에서 승강기가 멎었다. 윤식은 엄마 말에 순종하는 유치원생처럼 고분고분 바깥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며 손을 흔드는 영희의 모습이 점차 사라졌다. 윙 소리를 내며 다시 승강기가 올라갔다. 못된 부르주아 같은 이라고. 윤식은 종종 걸음으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차들이 죽은 듯 잠을 자고 있는 지하 주차장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바깥에서 휘파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그치자마자 강풍이 불고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옷깃을 여민 윤식이 자신의 르망에 승차하고자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차 옆에서 불을 뿜는 2개의 눈이 나타났다. 거친 숨소리가 윤식을 애워쌌다. 전기가 척수를 때려 털을 곤두세우고 심장을 쥐어짰다. 성난 눈동자가 앞으로 움직였을 때 윤식은 놈의 몸집이 자신의 승용차보다도 크다는 걸 알았다. 아울러 야만과 위험의 편력에서 증오로 눈을 이글거리는 이놈이 지역 뉴스에서 봤던 멧돼지가 틀림없음을 알 수 있었다. 도저히 발을 뗄 수 없었다. 멧돼지는 거친 숨으로 가슴팍을 들썩이며 윤식을 노려보았다. 저돌. 단숨에 뛰어와 상대방을 밟아 터뜨린다는 의미의 그 한자는 바로 멧돼지가 달려드는 모습에서 기인한다. 여자친구와 싸우고 난 평범한 남자는 평범한 밤중에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살려만 주세요. 제발. 뭐든지 할게요. 멧돼지가 코를 킁킁 대더니 윤식에게로 걸어왔다. 그때 차 소리가 났다. 출입구에 나타난 밝은 불빛이 서서히 주차장의 어둠을 지워나갔다. 멧돼지의 고개가 사람처럼 그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윤식에게 꽂혔다. 사나운 숨결이 윤식의 얼굴을 덮였다. 손이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돼지가 선택한 건 습격이 아닌 도주였다. 윤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출구를 향해 뛰는 삼진승의 몸이 집채만 했던 것이다. 기다시피 움직여 간신히 차에 올랐다. 멧돼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막 주차장에 진입한 봉고차가 윤식 앞에 주차했다. 녹색 봉고차에는 찌그러지거나 긁힌 흔적이 없었다. 털 점퍼를 걸친 운전자가
한 손으로 캔맥주를 마시며 유유히 차에서 내렸다. 윤식이 돼지를 찾기 위해 고개를 움직이는 사이 남자는 옆문을 열어 다달 학습이라고 쓰인 박스를 꺼내들었다. 윤식이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다. 아저씨, 깜짝이야. 놀란 남자가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다. 방금 멧돼지 못 보셨나요? 인기척이라도 좀 내슈. 멧돼지라니? 방금 전까지 이 주차장 안에 있었어요. 윤식은 아직도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뉴스에 나온 멧돼지 같아요. 먹을 게 떨어져 시내까지 내려와 돌아다닌다고요. 그러자 남자도 윤식의 표정에서 심상찮음을 읽은 기색이다. 아저씨가 지금 들어온 출구로 뛰어갔는데 못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여기 내 차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접근하다가 아저씨 차 불빛을 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잘못 본 거 아니요? 윤식이 주저 끝에 차에서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털이라도 찾을 심산이었다. 이내 그것이 무용한 노력임을 알자 종종 걸음으로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잘못 봤다니요. 코앞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진짜 멧돼지라고? 네. 개나 고라니가 아니고? 돼지라니까요. 88 전차만큼 큰 돼지요. 정말 멧돼지가 내려왔단 말이오? 이 아파트에? 네. 윤식은 남자의 태연한 화법에 짜증이 치솟았다. 중년 남자의 축 처진 눈꼬리가 긴장으로 올라갔다. 이 아파트 뒤로 야산이 있긴 한데 거기서 내려왔겠죠. 윤식이 맞장구 쳤다. 그렇다면 남자의 눈이 왕사탕처럼 커졌다. 아직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같은 정치가 약 1초간 흘렀다. 서로를 쳐다보던 두 사람이 돌 하르방처럼 딱 굳어버렸다. 충격 다음으로 찾아온 깨달음이 두 사람의 마비를 풀었다. 흡사 자기 차에 먼저 타고 문 잠그기 시합이라도 벌어진 것 같았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 젊은 여자 하나가 나타났다. 안 돼, 영희야. 위험해. 영희가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윤식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멧돼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공중전화 부스까지 뛴 윤식이 경찰을 불러와 인근을 수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중 한 사람이 모자를 벗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하고 조카뻘의 윤식에게 깍듯이 머리를 숙였다. 윤식은 경장 계급장을 단 아저씨의 딸이 학급 4분단의 전분의 임을 알고는 맞절하듯 인사했다. 이들이 담소를 나눌 동안 영희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다. 전분의 아버지는 윤식에게 돈봉투를 슬쩍 건네줬는데 이는 다달학습 박스의 남자가 자기에게 바친 뇌물에 경찰이 아닌 학부형으로서 고스란히 윤식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다달학습 박스 안에 든 것은 불법으로 포획한 천연기념물이라는데 윤식이 가까이 가자 푸드득 요동을 쳤다. 그래서 어떤 짐승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짐승들이 싫었다. 특히 개는 역겨울 정도였다. 윤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기운 없이 말했다. 영희는 잠시 윤식을 응시하다가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윤식은 그녀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촌지봉투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적인 행동은 분명 그녀의 마음에 들었을 터였다. 윤식은 벌겋게 달아오른 멧돼지의 눈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다음 날 학교로 출근한 윤식이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상갓집에서 마주쳤던 장윤덕 선생이 손짓했다. 윤식이 왔나? 늦었네. 늦잠을 좀 자서요. 누님한테 전화 왔었어. 언제요? 15분 전하고 5분 전에. 잠깐만, 집이 아니라던데. 윤식은 장윤덕이 불러준 번호대로 다이얼을 돌렸다. 뚜우하는 신호가 한 번 끝나기도 전에 젊은 여자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나야 누나,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몇 시에? 11시 좀 넘어서. 새엄마,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네. 지금 여긴 병원이다. 사찰 종소리 같은 묵직한 충격이 윤식의 가슴속에서 메아리를 전했다. 들뜸을 내색하지 않아야만 했다. 창가의 영희가 흘끗 이쪽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넌 어제 어디 있었니? 누나, 대체 뭔 일인데? 윤식이 재촉하자 수화기 저편에서 받은 한숨이 전해져 왔다. 밤중에 새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나 죽는다 살려달라며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더라.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사람 넘어가는 소리가 나잖아. 입은 다물었지만 윤식은 미소 짓고 있었다. 네 매형하고 새엄마가 묵고 있는 여관에 달려갔어. 문이 잠겨서 주인이 열어줬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고.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 왜 쓰러졌대? 모르겠어.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어. 의식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윤식이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다. 선생들 몇이 그를 쳐다봤다. 그래, 아무래도 큰 병이 생긴 것 같다. 설마 기절한 것 같고 큰 병은 무슨. 새엄마 머리숱이 장난 아니었잖아. 알고 보니 가발이었어.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더라고. 문득 윤식의 뇌리에 1981년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새엄마의 눈부신 미모에 관한 기억이었다. 너 듣고 있니?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넌 어제 어디 있었니? 하숙집에 전화해도 없던데. 그게 황복만 선생님이라고 1학년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 그분이 모친상이었어. 무슨 초상이 왜 그리도 자주 일어나니? 윤식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다. 늦가을까지 덥다가 11월부터 갑자기 추워지니 유달리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모양이야. 알았어. 그나저나 참 엄마 문제다. 10여 년 만에 불쑥 나타난 것도 그렇고 정말 사람 놀라게 하는 데는 선수야. 그러게. 이따 마치면 바로 그리로 갈게. 어디 병원이지? 보건병원 408호실이다. 윤식은 황 선생의 장례식이 있던 당 병원이 아니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당의 영험함은 신기하면서도 무섭기도 했던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 그 여자 내가 꼭 없애버릴게. 윤식이 전화를 끊었을 때 영희의 시선은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윤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적산법사의 의식, 무섭도록 용하고 번개처럼 빠르다. 첫 번째 신물을 태운 게 장 선생의 외조모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방법도 동일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 주차장의 차 안에서 준비된 무속소품에 불을 질렀다. 그날 새엄마는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머리가 아프다며 하루 종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공연히 신경질을 부리더니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헛구역질까지 해댔다. 윤식은 내심 놀랐지만 그 정도로는 효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황 선생의 초상이 거짓말처럼 뒤를 이었다. 거기서 행한 두 번째 의식 후에 새엄마는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체 새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살려달라고 했을까? 까닭없이 팔에 소름이 돋았다. 어쨌거나 3번, 4번까지 확실하게 일을 치르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지옥으로 가는 건 확실해. 윤식의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네. 박혜로 작가님의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 살. 네, 첫 번째 날 분량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스푼 쪽에 7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바비님과 수민님, 너의봄님, 셜록도일님, 그리고 경중님, 그리고 봄마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우님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네, 고우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군요. 채팅요. 감사하고요, 고우님. 네. 수민님께서 키누스님 오늘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그러게요, 수민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안 나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민님. 네, 봄마지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봄마지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네, 우리 안은주님이 몰입도 최고라고 해주셨고요. 비앙코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키누스님이라고.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도로시님 들어오셨군요. 네, 중간에 들어와서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도로시님. 네, 오늘도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고요. 강현님께서는 은주님 무서웠겠어요, 키누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그쵸, 아까 남겨놓으신 우리 안은주님 채팅 저도 중간에 살짝 봤는데 지금 이상하게 반복되는 소리가 나서 무서웠는데 딸내미가 유튜브로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잠이 든 거였네요 라고. 약간 조금 섬뜩하셨겠어요, 은주님. 그리고 네, 은주님이 근데 애인이 수상해요 라고. 좀 그쵸, 뭔가 조금 단순히 조금 세속적인 여자가 아니라 뭔가 조금 이상한 기운이 있죠. 그리고 비앙코님 오늘 연기력 최고였어요 라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그리고 우리 꿈바우스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잘 들었어요. 이제 잘 자겠네 라고. 네, 굿나잇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이 맞아요, 은주님 영이요 수상이라고. 네, 지금 그리고 스푼 쪽에 채채님께서 들어와 주셨다 나가셨고, 그리고 지금 에슬님, 네, 김에슬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에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 라이브 처음 찾아오셨던 민철님께서 끝까지 안 주무시고 함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민철님. 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시님이 지난번 방송 실시간 못 들어와서 아쉬웠어라고. 네, 지난번 그저께 방송 도로시님 못 뵀었는데 녹화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네, 슈가님도 아직 안 주무시는군요. 약간 무서웠어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라고. 네, 약간 무서웠죠, 여러분. 네, 아직 뭐 이렇게 되게 막 본격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배경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크게 무서운 내용 없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주님도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놓으신 게 보이네요. 유튜브 쪽 먼저 볼게요. 중간에 네, 다른 분들 못 뵀던 분들 제가 네, 제가 술래님 제가 봤었나요, 채팅을요? 네, 술래님께서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라도 재미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보잖아요 라고. 네, 감사하고요, 술래님.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기대 코나님이 음산 덜덜 뭐 이렇게 남겨놔주셨고요. 엔젤맘님 중간에 이제 네, 술 약간 오르신 것 같다고 나가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네, 이은주님께서 늦었네요. 벌써 시작 남겨놓으셨고 80년대 감성 노주현 고두심 주연의 드라마 고두심 잘났어 정말. 아 그런 드라마가 있었군요. 그리고 르망 20원 공중전화 그런 게 상당히 80년대쯤 후반 감성이죠. 배경도 80년대 후반이라서 저도 읽으면서 생각보다 더 뭔가 생소한 그런 느낌? 또 신기한 느낌으로 좀 와닿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네. 바비님께서도 스푼 쪽에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목 좀 축이셔요라고 해주셨군요. 아, 그리고 셜록돌님이 고생하셨어요. 전 이만 자러 갈게요. 뿅이라고 하시고 아직 안 나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셜록돌님. 제가 스푼 못 보고 있었는데요. 얼른 주무시고요. 네, 시간 되시면 내일 또 바로 2부 이어서 읽어드리니까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셜록돌님. 좋은 밤 되시고 꿀잠 주무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바비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채팅은 별로 없었고 아까 유튜브 책 읽기 마쳤을 때 한 22분 계셨고 했으니까 그래도 네, 중간에 아까 스푼도 10분 정도 계셨고 네, 30분 넘게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아, 채채님이 아까 남겨두신 거군요. 입장도 제가 잘못 봤네요. 아까 들어오셨던 건데 늦었다 하시면서 진도 많이 나갔나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셨던 주영님께서는 키누스님 성우 모드 책방 너무너무 리얼하게 재미나요 감사해요 하셨고 고은님께서 네 주영님 말 동감이요 배경음악 바꿀게요 하고 제 1장이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 톤 확 바뀌셔서 몰입하게 됩니다라고. 아 진짜요? 뭔가 좀 느낌 확 달라지나요? 느낌 있나요? 주영님이 고님 저는 역시 키누스님 소설 낭독해 주실 때 몰입감이 최고도인 듯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무언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맹자라 정보 공유가 최우선인 듯합니다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아마 중간에 이제 졸리셔가지고 나가셨나봐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한 책으로 제가 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내일은 이거보다는 조금 적은 분량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2장을 끝까지는 제가 읽지 못하고요. 네. 2장 거의 끝까지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 요즘에 읽는 소설들이 주인공이 되게 건강한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뭔가 주인공도 되게 건강하지 않고 뭔가 꿍꿍이가 있고 그런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주인공 목소리를 제 목소리 같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서도 좀 평면적이지 않아서 인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고우님이 내일도 방송하신다니 완전 좋아요 히히라고. 맞아요, 주인공도 수상해라고 지금 남겨주셨고요. 수미님도 웃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남겨두신 건데 강현님이 내 생각보다 안 무서웠어요. 키누스님이 안 무섭다고 해서 들었어요 라고 제 말 믿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진짜 별로 안 무서웠죠? 음악 이렇게 안 깔아뒀으면은 무슨 책인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로시님께서 전 박혜로 작가분 책을 본 적이 없는데 키누스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라고. 네, 저도 박혜로 작가님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장르 소설 작가님으로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지난번 아홉 소리 나무가 물었다도 그렇고 이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 살도 그렇고 뭔가 민속신앙, 네, 무속신앙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뭔가 향토적인 그런 배경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노조키메라는 일본 소설도 일본의 그런 전래, 구전, 설화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했던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나름 흥미있게 읽긴 했었는데요. 이제 이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워낙 이 작가님들의 구성이나 글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 그런 노조키메 같은 소설보다 이 한국 작가님들이 써주신 이 우리나라 배경으로 한 이런 무속, 민속신앙 관련된 스릴러 혹은 공포, 호러 소설이 훨씬 재밌게 와닿는 것 같아요. 노조키메는 사실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그쪽의 문화 배경 같은 걸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상당히 힘들었고 또 뭔가 내용 자체도 중간에 좀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소설이 우리나라 소설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재미있고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소설도 그렇고 사바라는 영화라든가 혹은 곡성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런 훌륭한 작가님들의 책들이 소설들이 또 영화가 되면은 많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비앙코님이 의성어가 드르륵 뚜뚜 딸랑딸랑 생활 속 들릴까봐요. 걱정은 좀 되어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할 때 되게 좀 밝게 하지 않았나요, 비앙코님? 이렇게 뭐 그러니까 뚜 이렇게 안 하고 뚜뚜 드르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톤 높여서 했는데 그래도 좀 무서우신가요? 그리고 아까 물 마셨을 때 물 넘김 ASMR이시고 도로시님이 목 아프시겠어요? 연속이면이라고. 아니 목은 안 아프고요. 네, 성대는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고 오히려 오랜만에 1시간 넘게 1시간 15분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꽤 끝까지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발음하는 거나 느낌들 나름대로 조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은주님께서 주인공이 여친의 호구 노릇을 하는 듯해요라고 정확한 얘기 해주셨고요. 그랬죠. 맞아. 예전에 그 정재영 배우님과 박해일 배우님이 나오셨던 이끼 맞아요. 그 이끼 느낌도 좀 나는군요. 섬뜩하고 무서워요라고. 그쵸. 그 뭔가 숨기고 있는 마을,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사람들, 뭐 그런 느낌의 영화였는데, 그런 의문스러운 점들이 이 소설 속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내용이 또 궁금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로시님께서 그래서 키누스님 방송 안 놓치려고요. 세상의 책은 너무 많아서 다 못 보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듣게 돼서 좋아요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책이 너무너무 많죠. 책이 너무너무 많고 사실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일부분 읽어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작가님들, 새로운 책들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으시고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드시는 거는 구매까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제 역할이 그런 식으로 진짜 다양하게 책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도로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우님께서 괄호 열고 타 출판사 도서라 조심스럽지만 괄호 닫고 이런 비슷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녀굴이라는 책 추천드려요. 제주 김영사굴 관련된 설화 바탕의 공포 소설인데 재밌더라고요 라고. 그렇군요. 네, 다른 출판사 책이긴 한데 고우님께서 추천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녀굴이라고 하는 제주의 유명한 굴이지 않나요? 김영사굴? 거기에 관련된 설화 그걸 바탕으로 쓴 소설이군요.
여러분들 또 이제 공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던데 댓글도 보고 하니까 네, 또 문여굴이라는 책도 재밌다고 합니다. 우리 고은님께서 혹시나 문여굴 출판사가 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비앙코님이 그런 부분까지 완전 섬세 하이톤 기분 배로 감사합니다라고.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책 읽는 시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벌써 12시 51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네, 얼른 토요일 밤 이제 지나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얼른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바로 방송을 또 이어서 켜서 우리 박혜로 작가님이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살 2부 내용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11시보다 11시 반에 방송을 하게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 중에 공지를 띄워놓을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시 반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데 11시까지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11시 반에 방송 30분 늦게 켜고 11시 반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좀 바뀌어서 많은 분들 조금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지에 제가 11시 반으로 꼭 올려놓겠습니다. 네, 비앙코님이 겁쟁이라 키누스님 읽어주셔야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비앙코님. 그래도 로시님께서는 요즘엔 베스트셀러는 피하거든요. 안 알려진 책 찾고 싶어 하는데 키누스님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라고. 오히려 유명한 책은 좀 피하시는군요, 도로시님. 그렇다면은 사실 베스트셀러는 제가 뭐 의뢰도 뭐 안 들어올 뿐더러 읽어드리기도 힘든데 좋으신 것 같네요. 도로시님한테는 더 괜찮은 거네요. 네, 우리 안은주님이 개하나요 하셨고 네, 송현우님 함께 해주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라고. 알겠습니다, 송현우님. 이제 한 4번째인가요? 네, 방송 끊기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데 다시 완전히 돌아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송현우님.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도로시님이 내일은 시작할 때 들어와야겠어요 라고. 네,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도로시님. 내일 바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 스푼 쪽에서 모두 내일 방송에 봬요 11시 반 하셨고, 수미님이 저는 더 좋은걸요? 늦게 켜는 게 더 좋으세요, 수미님? 그러시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봄맞이님도 키누스님 덕분에 새로운 장르를 접하게 되네요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맞이님.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스푼과 유튜브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12시가 넘어서 날짜로는 오늘인데요. 네, 21일 일요일 밤 11시에 바로 내일 밤 11시에 방송 켜서 이어지는 박혜로 작가님 장편소설 2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진짜 창문 열면은 히터 튼 것처럼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네, 에어컨 적당히 트시고 또 선풍기도 너무 직접적으로 바람 얼굴에 쐬지 마시고요. 약간 회전시켜 놓으신 다음에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알라리 알라성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이라고 제가 마무리 멘트 하고 있었죠. 알라성님 내일 11시 반에 방송 시작할 테니까요. 가능하시면 내일 뵐게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뵐게요. 뿅. 바이바이.